네, 이어서 두 번째 연사분께서도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요. 기로에선 ESG 트럼프 2기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문정민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25 지속성장 전략 포럼에서 기로에선 ESG 트럼프 2기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한국전략경영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문정빈입니다. 네, 김동수 수석님께서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잘 디테일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차별화된 입장에서 빅픽처 얘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SG의 지역별 분기, 특히 미국과 유럽의 입장 차이,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것이 다시 수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김동수 소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렴의 방향이 누가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의 발전, 특히 생성형 AI라는 파괴적 혁신 때문에 폭증하는 에너지 수요, 이것과 ESG의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했을 때 ESG를 역사적 관점에서 좀 빅픽처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전략의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에 필요한 ESG 추구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ESG가 직면한 도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김동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과 유럽연합이 굉장히 다른 ESG 흐름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또 수렴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것은 ESG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화가 되어버렸고 공화당이 우위에 있는 일부 주에서는 ESG 기반의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도 직접적으로 발의가 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반 ESG 기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ESG가 정치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의 재무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CSRD, SFDR 등의 다양한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더 많은 데이터 공개, 엄격한 기준 준수라는 방향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시행 시점과 관련해서는 속도 조절이 지금 되고 있는 중이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EU의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에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ESG라는 엄브렐러 텀을 강조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기후 리스크 관리, 에너지 전환, 공급망 책임 등등 구체적인 기업이 필요한 세부 요소를 강조하는 접근법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어떤 회사의 계열사별, 지역별 매출 파이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회사의 계열사들은 수십조 원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전 세계 각지에서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에서 모두 조원 이상, 당연히 유럽연합의 CSRD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우리나라 대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ESG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글로벌 ESG 투자 자산 총액은 한참 증가를 하다가 이제는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10분기간 연속적으로 ESG 펀드 자금이 순유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아직까지 미국과 유럽 사이에 바이퍼케이션, 분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께서도 카톡 프사를 지브리 스타일로 많이 바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매력적인 서비스죠. 그런데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GPU가 녹고 있다. 여러분들이 카톡 프사를 바꾸시는 동안 엄청난 전력이 소모가 되고 있고 그것은 곧 탄소 배출로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생성형 AI의 리더 격인 많은 기업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
넷제로 이니셔티브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인데 최근 3년간 넷제로 목표가 많이 후퇴하는, 또 현실적으로 탄소 배출, 순 배출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세로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정학이라고 하는 오래된 학문을 불러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스파이크만이라는 지정학 대표적인 학자의 경우에는 이 미국을 필두로 한 신세계의 국가들은 해양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패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유라시아라는 거대 대륙, 구문명의 대륙, 거기에 있는 거대 대륙 세력의 발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러시아와 소련, 현재에는 이제 중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해양 세력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거대 대륙 세력의 해양 접근을 억제를 함으로써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중요시 되는 곳이 이 림랜드라고 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해양 접점이 되는 연안 부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당연히 포함하게 되겠죠.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지난 3년간 어떤 무력 분쟁들이 있었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 전쟁이 터졌습니다. 최근에는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분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유라시아의 림랜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상황입니다. 우연찮게도 점점 갈등의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동아시아 그리고 남중국해 동남아시아에서 모종의 무력 갈등,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ESG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긴 흐름을 가지고 역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ESG 그 이상은 너무나 훌륭하죠. 투자자들 주도로 글로벌 문제들을 해결을 하겠다. 그 방식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상생 협력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도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전 사회적으로 파이를 키워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이 ESG 경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적으로는 수백 개에 달하는 ESG 평가 지표가 있고요. 그것들은 관료적으로 관리가 될 수밖에, 경직적으로 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담 인력과 전담 부서가 있는 대기업에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ESG 평가 기관들 간의 ESG 평가, 같은 기업에 대한 평가도 불일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은 안타깝게도 ESG를 위한 ESG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최근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 MSCI, 서스테인 애널리틱스, 한국 ESG 기준원 4곳의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다우존스에서는 가장 훌륭한 탑 1% 평가를 받았고, 한국 ESG 기준원에서는 종합등급 A로 우리나라 평가 대상 기업 중에 상위 20%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서스테인 애널리틱스 기준으로는 미디엄 리스크, 중간 정도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MSCI에서는 트리플 C라는 최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반하는 평가 결과죠. 그래서 이게 회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평가 기관들의 평가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ESG라는 것을 긴 역사적 흐름에서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국제 정치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 정치학의 양대 진영으로서 자유주의와 현실주의가 있고, 자유주의에서는 인권과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가지고 국제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죠. 국제 기구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반면에 현실주의에서는 나라들이 추구하는 냉정한 국익, 군사적, 경제적 이익, 그것은 불변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갈등 상황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ESG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80년간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기반이 되는 유엔의 인권 선언과 2000년대의 글로벌 컴팩트 그리고 2015년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이어지는 그 연장선상의 정점에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정치에 대입을 해보면 민주당의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들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 럼스펠트 국방부 장관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시키겠다. 이것도 굉장히 개입주의적인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자유주의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대를 하고 있죠.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더 나아가서 고립주의적인 미국의 국익을 냉정하게 추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ESG를 바라봤을 때 김동수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환경 측면에서는 국제 합의에 기반한 공동의 목표는 존재합니다. 탄소 감축을 통한 글로벌 기후변화 억제. 그런데 그것을 누가 비용을 분담해서 달성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제조업에 거의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넷제로라든지 스콥 3 이런 공급망 전체의 넷제로 탄소 순배출 0으로 만드는 이런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우리나라와 대만과 일본과 중국 이런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큰 부분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 구조가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셜과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더더욱 명확한 가치의 충돌이 있습니다. 노동권, 다양성, 소비자 보호, 협력업체 간 계약,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국가 간 제도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는 명백합니다만 자유주의에서는 서양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한 줄로 우열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ESG 평가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 한계점들을 저희는 명확히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낯설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7분의 사진이 있는데요. 너무나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2025년도 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미국 대통령이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한 그 대상 분들입니다. 음악, 패션, 스포츠, 헐리우드, 그리고 글로벌 투자,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글로벌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이들이 자유의 메달 수상을 했는데요. 이들이야말로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분들이죠. 그리고 이것이 미국 적어도 민주당 정부의 주류 입장을 대변해 왔는데 결국 친환경과 다양성 추구, 투명성, 개방성과 같은 규범을 제시를 하고 이런 유명 인사들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쿨한 것, 멋진 것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동시에 금융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규범을 확산시켜 왔죠. 그런데 그 소프트 파워가 이제 한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서 이것을 파이낸스 컬처 컴플렉스라고 보면서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이들이 미국과 세계의 아젠다를 좌우하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비백 라마스와미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엔타이 ESG 펀드를 만들고 이렇게 했죠. 물론 그 성과가 눈에 띄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미 ESG를 제도화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미국 정치의 흐름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 30년간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민주당이 8번 대선 중에 5번을 이기고 더 주류의 입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로부터 30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냉전이 한창이었고 그때는 공화당이 오히려 8번 중에 5번 대통령직을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미국 국민들은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위협이 있을 때 좀 더 공화당에 경도된다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의 세상은 과거 30년과는 많이 다른 정치 지형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화당 정부는 정말로 현실주의적인 그런
외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 굉장히 큰 물음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수 소장님께서도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미국에서는 파리 기후협정 탈퇴, IRA, 그린 뉴딜 폐지, 풍력 프로젝트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기후기금에 대한 계좌 동결을 요청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을 완화하고 DEI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정부 주도의 반 ESG 방향이 굉장히 일관되게 보이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기업과 시장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ESG 펀드에서는 자금이 이탈을 하고 있고 금융기업들은 기후연합을 탈퇴하고 많은 기업들이 DEI 정책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사회 다양성 목표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지정학과 ESG의 접점을 공통분모를 잘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력 수요 폭증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인 에너지원, 또 소형원전 SMR이라든지 경제성을 확보한 재생에너지, 그리고 석탄을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또 CCUS,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등 이런 친환경 기술과 혁신에는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회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 인권 이슈 그리고 분쟁 광물 이슈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정학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일관되게 추진될 ES 요소를 식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과거 세계화 시대와는 달리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강화되고 있고 이럴 때 기업의 정치 역량,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김동수 소장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촘촘하고도 포괄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았죠. CSRD, SFDR, CSDDD, 텍소노미, CBAM 이 약자들을 이해하는 데만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CSRD가 가장 핵심에 있고요. 이렇게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강제를 함으로써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 기업이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전가한다. 공급망에 전가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CSDDD, 공급망 실사법을 또 만들고요. 그리고 금융기관들에게도 대출과 투자 과정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 모든 과정에 기준이 되는 사전과 같은 EU 텍소노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이 EU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을 우려하여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통해서 비관세 장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보호무역 체계도 구축을 했죠. 네,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이 만들어낸 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정책 규제 프레임워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유럽 매출이 매우 큰 우리나라 기업들은 CSRD 공시 의무화 대상인지 언제부터 의무화가 시작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국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 중 30% 이상은 CSRD의 대상이 되는 EU 내 종속기업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EU의 투자 확대로 접근하겠다는 이런 지속가능성 ESG 행보에 발맞추어 가지고 대응을 당연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왜 EU의 ESG 방향이 어느 정도 바뀌면서 점점 속도 조절이 되어가면서 미국과도 어느 정도 수렴을 하는 동조화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느냐. 결국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의 갈등 상황에서 어술라 폰데어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의 일기에는 가치를 위주로 하는 그런 정책이 더 강조가 됐다라고 하면 2기 집행부에서는 EU 산업 경쟁력 그리고 경제 안보를 중시하는 현실주의 입장이 훨씬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유럽 의회 선거 결과에서는 소위 말한 우익의 득표율 의석수가 획기적으로 늘어났고요. 중도 정당들의 퇴조가 여실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환경이 유럽과 미국의 동조화, 어느 정도의 동조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이것은
현실주의적인 국제 정치의 산물이다. 그리고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속도 조절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EU 텍소노미에서 원자력을 배제했다가 포함시키는 현실적인 결정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EU에서도 아직까지 ESG 펀드의 자금 유입이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액티브 펀드들, 패시브한 연기금들은 관성이 좀 있지만은 액티브 펀드들은 EU에서도 자금이 유출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컨벤셔널 펀드의 성장세가 견조한 데 비추어 보면 ESG 펀드는 그것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EU에서도 어느 정도는 미국 쪽과 유사한 수렴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접근법은 가장 엄격한 국제 ESG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그런 기준을 자사의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겠죠. 네. BP가 2010년 디버터 호라이즌의 멕시코만 폭파 사고 이후에 반성을 하면서 이런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안전 규제, 환경 규제에 맞춰서 글로벌 어디에서나 조업을 하겠다. 이 방식의 장점은 ESG 리더로 명확하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 어떤 기준은 상호 모순이 되어서 글로벌 접근법이 적용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접근법이 있겠는데요. 이는 지역별로 다른 ESG 관련 기준에 맞춰서 글로벌 공급망을 분리하는 시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로는 나이키나 H&M과 같은 패션 기업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면화 제약 법안에 대응을 해가지고 나이키나 H&M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면화를 공급망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것이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역풍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보이콧이 있고 중국 내 매장의 약 25%를 철수하는 상황, 그리고 반대급부로 중국 경쟁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미국에 반입되는 패션 제품에 대해서는 신장 위구르 면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중국 내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을 지역별로 분리한다. 굉장히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복잡도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놓고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러셀의 칠면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챗GPT 4.5 프로한테 물어봤어요. 자, 러셀의 칠면조를 그래픽으로 그려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미래는 과거와 전혀 다를 수 있다. 과거의 경험 법칙은 언제 어긋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성으로부터 조금 탈피해서 굉장히 과감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러셀의 칠면조로 제가 비유를 들어왔고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한 세대 정도, 30년간을 규정하는 가장 큰 팩터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일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이 30년 뒤에 세계를 그려보셨을 때 중국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세계가 시나리오 1이고요. 그렇지 않고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위치를 방어하는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2입니다. 어느 것이 더 현실성이 있을까? 지금 추세로 보면 시나리오 1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나리오 2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을 본인 임기 중에 닦고야 말겠다. 이런 입장이 굉장히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정책들이 굉장히 크게 선회를 했고, 그것이 결국은 유럽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롤모델을 따라서 배우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하나는 유닐리버, 다른 하나는 테슬라입니다.
유니리버는 글로벌 소비재 산업의 리더이고 지속 가능성의 리더이기도 했죠. 아주 모범적인 ESG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ESG 드라이브를 걸던 CEO 폴 폴먼이 결국은 사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5년간 크게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반대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ESG 평가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도 굉장히 많고 한 평균 정도의 회사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비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업의 비전과 미션, 거기에서는 가장 큰 혁신을 가져온 회사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투자하셨나요?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26배 상승을 한 엄청난 기업이죠. 그래서 어느 회사를 벤치마크를 해야 될까? 우리는 테슬라로부터 더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미국의 소프트파워 쇠퇴와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때문에 ESG 경영의 우선순위가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랬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ESG에 대한 두 가지 강조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기업의 이념과 ESG라는 흐름의 공통 분모를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업의 주력 사업이 무엇이냐, 이것이 에너지, 미래 인프라,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ESG와 얼라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혁신을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좀 다른 성격의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속도 조절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특히 SG와 E는 많이 다르다. 환경은 미래사업기획 선점 차원에서 여전히 추진할 동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테슬라의 사례에 비추어 봐서 ESG의 현실이 아니라 ESG의 정신에 기대어서 미래의 핵심 인프라 사업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생태계를 리딩할 수 있다면 그것이 ESG의 정신에 맞는 최고의 ESG 성과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리더로 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